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회 연설 등 이례적 환대라고 평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지금까지 70년 동맹 역사상 국빈 자격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분이에요. 이례적인 환대죠. 다선 국회의원, 원내수석, 당 사무총장 등 역임.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12년 만에 마주 앉은 한국과 미국 정상. 북핵 확장 억제, 경제안보 분야 등 한미 간 파트너십 강조. 윤상현 의원이 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보 관련 워싱턴 선언의 의미 등에 대해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윤상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예, 방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예.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먼저 안보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핵 협의 그룹 NCG를 맞습니다.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토식 핵공유 NPG라고 하더만요. 이거 비교를 하던데. 일단은 NCG 핵협의 네. 그룹을 출범을 시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벌써 2006년 10월 9일입니다. 17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요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핵무기 보유 숫자가 무려 50여 개를 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또 공개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수를 늘려라까지 네. 했고요. 또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KN-24 이스칸데르 미사일, 소위 말해서 풀라 변칙 기동을 합니다. 네. 또 KN-24, 24는 또 북한판 애터킴스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또 급초음속 미사일, 소위 말해서 이거는 좌우 변칙 기동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거는 팔자 기동을 합니다. 네. 이런 미사일하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 체계, 네. 미국하고 같이 가지고 있죠. 사드라든지 패트리엇 2, 3로 방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제고시키자라는 네. 논의가 계속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소위 말해서 Nuclear Consultative Group, 네. 핵 협의 그룹을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NCG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핵무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핵 운용과 관련해서 공동의 기획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단체.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확장 억제 실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보는데 MPG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MPG라는 것은 미국이 나토 회원국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나토 회원국하고 해서 1966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벌써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독일, 네덜란드, 또 이태리, 또 벨기에, 또 티르키에다가 한 200여 개에 달하는 전술 핵폭탄 B-61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전 배치가 돼 있잖아요. 실전 배치가 네. 돼 있죠. 우리는 근데 그래서- 실전 배치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이제 NPT 체제 1979년 그래서요, 핵 확산 제가-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고요. 네. 또 한반도 비핵화 선을 준수하고요. 또 미국 스스로가 네네. 한반도 핵무기 그래서 제가 갖다 놓는 걸 원하지 두 않습니다. 번째 드리고 싶은 예, 질문이 핵 공유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예. 대통령실은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이걸 미국 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이게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한 말 물러섰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 차장이 이제 네. 사실상 한미 간의 핵 공유다. 핵 공유라는 게 뭐냐면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핵 공유다. 근데 에드 케이간 그 NSC 국가안보회의에 또 아시아 선임국장이 이거 아니다. 뉴클리어 쉐어링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이 말하는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입니다. 핵무기를 통제하느냐.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나토하고 있는 NPG, 핵 기획 그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또 핵 공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운영의 주도권은 당연히 미국이 갖고 있겠죠. 미국은 네. 핵무기 통제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네. 레토릭 차원의 문제지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핵 잠수함 네. SSBN을 한반도에 수시로 배치한다는 계획이 예. 포함됐는데요. 윤 의원께서는 이게 핵 잠수함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네.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미국의 핵무기, 네. 전수 핵무기 들여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이종성 국방장관한테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여러 네.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시 배치는 아니지만은 네. 미국의 전략 핵 자산,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이제 영어의 원문에 보면 regular visibility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가시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기적으로 한반도 바깥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장 억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윤희- 제가 이한 거를 네. 결국 지난번에 이종성 장관이 좀 의미심장하게 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현이 된 예, 셈이네요. 실현이 됐는데 저는 좀 더 상시 배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 핵 잠수함이 배치가 되면은 예. 한반도의 이 비핵화라는 이 틀이 깨지는 건 아니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91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 1조가 내용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네, 저장, 맞습니다. 대비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했던 하나의 근거인데 핵 잠수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되면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제가 이제 어긋나는 한반도 건 아닌가요? 비핵화 선언 1조 네. 때문에 제가 그 전술 핵무기의 반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요. 네.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기 말한 SSBN 전략 핵 잠수함을 네.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 두자라는 겁니다. 영내가 아니고 영내 바깥에 둬서 영해 바깥에 둬서 거기서 이제 바다 해적 이 심중에 있으면 어디에 네. 있는지 모릅니다. 기밀성, 소위 말해서 아주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북한 핵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선을 깨는 건 아니다. 어쨌든 영내에 한반도 영해 들어오면은 바깥에다 두자는 영내에 겁니다.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문제가 있다. 되기 때문에 영해 바깥에 네, 상시 라는 배치를 부분에 하고 동의를 하시는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핵 공유 협정을 맺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은밀성 때문에 예, 뭐 북한이라든가 주변국에서는 당연히 그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예.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뭐 극악한 산물, 빈껍데기 이런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략 핵 잠수함이 뭐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될 경우에 이게 또 다른 위기 국면이 조성되는 건 아니냐. 근데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엄청 반발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하고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나타나면 북한은 속된 말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이 김여정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가 누구야? 너희 북한이다. 네. 북한인데 지금까지 비핵화 선언을 깨지 않았냐. 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깨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문재인 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핵무장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했다. 네. 아니 김여정이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어쩔 북한- 수 없다는 네,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어쨌든 영외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 러시아의 반발도 또 예상이 되잖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이 되죠. 그러나 네. 현재 현상을 파괴하는 나라는 누구냐? 북한이라는 거예요. 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을 파괴했습니다. 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무시를 해왔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팜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파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 미국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요. 예. 한국 정부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뭐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의무를 준수해서 비핵국을 유지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연초에 직접 언급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은 이게 사실상 차단된 것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이 그 나오잖아요. 과거에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독자 네. 핵무장 하려고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 핵무장을 비밀에 하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맘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한다면은 NPT 체제를 깨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거고요. 여러 또 경제적 국제적인 제재가 신인도가 이어진다. 낮아질 거고. 네. 그리고 또 국제적 경제적인 외교적인 고립과 제재가 있다. 그렇게 제재를 받을 바에야 미국과 확장 억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NCG를 출범해서 우리가 한번 미국의 이 확장 억제 전력 자산의 배치 이런 걸 보면서 북한 핵 위협을 적절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게 워싱턴 선언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논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그 1년 내 핵무장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근데 그게 국제사회의 지금 워싱턴 경제적 외교적 선언에서는 이게 고립 때문에 안 이게 되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네. 우리가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확장 억제로 미국하고 NCG를 통해서 한 단계 정말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했다. 그러나 우리도 맘만 먹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독자적 핵무장 우리 국민의 77%가 찬성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벌써 재작년 가을에 다트머스 대학의 이 데릴 프레스 또 제니퍼 린드 부부 교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자라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외통위원장 할 때 만나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친한 제임스 리시라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거든요. 이 사람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주자라고. 윤 의원께서는 결국에는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독자적인 겁니까? 핵무장이 결국은 네. 이런 가야 식으로 한다고 보세요? 가다가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가다 보면은 우리도 NCG에 대해서 또 못마땅한 게 있고 네. 그러면은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 핵무장인 것은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의로운 독자적인 비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영내의 북한 핵 위협의 상황 또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장이 네. 비밀리에 결단한 거다. 그거는 네. 결국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것도 북한의 핵 무기가 동시에 우리 핵무장을 동시에 없애자 하는 선에서 그 한도 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시니까요. 예. 방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언급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한일 정상 이후에도 지금 뭐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뭐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이제 대통령의 그 말씀 워딩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한 이런 말씀으로 보고요. 그럼 일본이 좀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줘야 화답을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5월 초에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 3월 16일 날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도 그때도 네. 기시다 후미오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본이 상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결단을 강조한 겁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기본 조약 또 청권 협정을 맺을 때도 계엄령을 선포, 하도 반대가 심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했고요. 또 1998년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오부치 게이조하고 새로운 21세기 한일 친파트너 선언할 때도 우리가 일본 문화 개방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요. 그때도 80% 반대했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결단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에 5월 초에 옵니다. 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와서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반응을 낼 겁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아베 정부 밑에서 외무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파기하는 현장을 목도했고요. 우리 18년 10월 대법원 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한테 계속해서 네. 외교적 협의를 하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했는데 전부 무대요. 완전히 무시를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극, 반발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이 결단적 측면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방향이 나올 거고 계속 얘기하는 일본은요 계속 독도 도발을 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문재인 때나 그 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외교 청서나 국방 백서를 통해서 계속 독도를 문제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이런 도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이런 캘린더성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이번에 보면 일본의 오코노키 마사오라고 게이오대 유명한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거는 한마디로 윤석열 외교가 완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일본 조야의 국민들이 과연 긍정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과연 늘어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 점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우리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런 노력이 네. 결국에서는 그런 지성인들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에 우리가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네. 통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요. 예.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이 예,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예.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뭐 중국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도 이제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대중국 관련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만 해협, 네. 대만 해협에 있어서 현상 변경,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 강력 네. 반대한다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대만 해협에 있어서 평화 안정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국과 가치 동맹으로서 네.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부 대변인 네. 성명 또 우리 소위 말해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 중에 누구 순웨이똥이라고 있어. 순웨이똥이 우리 정재호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를 당국가 불러 그러면 한국을 이제 전화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긴장 국면으로 긴장 갈 수밖에 국면을 없나요? 가더라도 우리는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가 이 네. 원칙,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한중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중국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번요 한배 정상회담에서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관련해서 뭐 기대가 컸습니다만 향후 긴밀한 협의 외에는 뚜렷한 이제 공동 성명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창양 산업통상부 네. 장관이 지나 러먼드 재무장관하고 또 협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반도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의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가치대로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실리대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외교냐 실리 외교냐 이번 방미는 가치 외교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좀 더 면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방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요, 방미에 대한 평가를 해볼까 하는데 네 분이 생각하시는 방미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한 단어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올려놓는 분 먼저 제가 우리 배 주장님 상당히 빠르셨습니다. 동맹, 소통 이렇게 적으셨네요. 어떤 배경에서죠? 그렇습니다. 5박 7일의 윤석열 대통령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끈끈한, 그래서 만찬장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네. 그래서 실제 빅데이터로 보더라도 아메리칸 파이가 조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검색 횟수가 많습니까? 예, 검색량이 더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미국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가 가까워졌다. 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데 결국 아랫부분에서는 소통이 바로 한계입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메리칸 파이로 상징되는 돈 맥클린이 1971년에 발표했던 이 노래를 직접 열창하면서 네. 좋았는데 이 훈훈한 분위기가 실제 뉴욕타임스에서도 관련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 온도차가 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부분은 한계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점을 드셨습니까? 일단은 그 새로운 친근감은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향후 대통령 어떤 차기 대통령들은 이 방미했을 때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좀 시달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볼거리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이 나오셔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알맹이가 그렇게 있는 방미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래 이런 것도 다 의전 속에서 이어지는 그렇죠. 걸 텐데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준비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떤 점을 꼽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사실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거는 결국 핵에는 핵 아니겠는가? 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국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것이냐 저는 되게 궁금하게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 문서로 핵을 우리에게 준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결국 북한이 핵 가지고 장난을 하면 결국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하기 그렇죠. 전에 뭔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경고, 그다음에 정권 종말이라는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얘기할 정도면은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장난치지 못하는 거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효과도 있다 이런. 그렇죠. 예방 말씀.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핵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한계를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보조금 문제잖아요. 미국의 네. 보조금 문제인데 그건 이제 시간상 우리 이제 후속 조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우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점을 꼽으셨습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뭐 문서 핵이라는 등 아니면 핵 공유라는 등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실상 핵을 가진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핵 공유 뭐 이런 네.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뭐 미국 당국자에 의해서 결국 사실상 핵 공유라는 말조차도 틀린 말이다. 왜냐면 결국에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한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네. 그 비핵화 선언 시에 미국의 기존 기조와 입장을 그냥 재확인한 거예요. 네. 그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NPT를 준수하고 비핵화로서 비핵화 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약을 준수하고 하는 건 맞지만 네. 그거를 특정 국가에게 각서를 써주듯이 그러니까 결국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워싱턴 각서를 쓰고 왔다. 네. 좀 참담한 생각은 좀 듭니다. 각 당의 뭐 평가도 분명히 엇갈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아낌없이 퍼준 빈손 외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북한과 찰떡 공조로 딴지만 걸고 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정책위원께서 먼저 당의 입장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사실 성과가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왜 핵을 안 갖고 왔냐 뭐 거의 그런 방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번에 핵을 만약에 공유한다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찬성할 거냐? 찬성하지 않아요. 뭐 비핵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평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이 발끈합니다. 네. 그럼 결국 발끈했다는 거는 뭔가 건드려지니까 발끈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협이 되니까 발끈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큰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내니까 그 성과를 없이 만들려고 계속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네. 것 같습니다. 조상우 위원장께서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 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NPT를 탈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겼다거나 이런 국가가 제재를 당한 꼴처럼 그냥 전부 다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핵배치 요구하지 않겠다. 네. 심지어 전략자산 전개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이 카드 자체, 요구하는 카드 자체를 갖는 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문서로서 포기각서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뭘 잘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핵 배치를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에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선언으로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이른바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문서핵만으로 저지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아주 이상한 꼴이 된 겁니다. 네, 정미연 최고위원님, 예. 워싱턴 선언이 미국과 네. 이게 사실상 핵 공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이후에 나온 건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까? 지금 그 나토는요, 그 가입된 나라가 한 30여 개국 되니까요. 네. 30여 개 국가가 협의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게 신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뭐냐면 1대1입니다. 1대1. 그러면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딱 말하면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토식보다 이게 그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비핵화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기본 가치입니다. 네.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죠. 비핵화라니까요. 한반도는 비핵화.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 우리 지도자, 우리 대통령은 어떤 든든함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네. 그 힘에 의한 평화 이거 기조 강조가 됐습니다만 네. 이게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약하고 뭐 북중러 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뭐 아까 그 나토식 핵공유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1대1 협의보다는 약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아예 전략 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핵이 배치되어 있고 운용 과정에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운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떤 컨설팅 그러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얻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형태의 그런 발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저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써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같이 또 받아서 네. 함께 공동선언에 담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국에서 출발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러시아의 반발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무기 지원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의 긴장 고조가 한반도로 자꾸 전이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과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배종찬 수장님, 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등을 놓고 여당은 영업 왕이다, 야당은 호갱 외교다, 이런 비판인데 여론은 어떤 평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당장의 여론이 이 긍정적으로 또 아주 호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유치에 대해서 한 8조 원 가량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든 관심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당층, 중도층, 그리고 MZ세대들 오로지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2차 전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을 이방원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 방산 원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시적으로 그게 이방원입니까? 이방원? 예,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매일 경제 TV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당장 뭔가 지금 성과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대감에 차 있었다. 기대감이 차도록 좀 더 소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은 딱히 뭔가가 헤드 테이블에서 대통령과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상당히 또 언론을 통해서 기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방원, 2차 전지 반도체, 또 원전, 또 방산 관련해서는 표면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0년 동안 이번처럼 미국과 화기애애하고 대접받을 때가 있었나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롱 떨던 문정부 때가 그립냐, 야당을 공격했는데 시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은 저는 그 홍준표 시장님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자꾸 발언을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대접받은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투자 유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외교, 국제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은 좀 구시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핵공유에 대한 인식차,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도청 문제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시민들에게는 좀 평가가 안 좋아서 지금 순방 기간 중에 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개가 다 하향,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5번 대면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SNS에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상 간 신뢰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 노래 부르신 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면을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서 그 표정이 다 읽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외교도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얼마만큼 서로 매력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친한지, 그러면서 얼마만큼 신뢰관계가 쌓이는지 이런 게 그냥 보통 우리 인간관계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국가의 이익까지 같이 그 당겨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여러 가지 몸짓,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보고 엄청나게 친밀해진 사이다 이제.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70년 그 역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왔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 간 친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노래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외교는 외교의 자리이지 국가 외교의 자리이지 사교의 자리가 아닌데 너무 사교만 하고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국통이시기도 하고 외교 전문가이기도 한데 원래 미국의 의도는 이제 그 애초에 협의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절 끝까지 노래를 불러주면 그 다음에 이제 개사된 부분을 포함해서 약간 밝은 부분의 노래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부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앞에까지만 불러가지고 뒤를 이어서 부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정상 간의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사교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건 되게 좋았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지 사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MBS 리얼미터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순방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예, 리얼미터는 조금 제외하고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 직전에 조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갤럽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저 요인이 컸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임기 1년 차고 지지율이 높고 봐야 되는 거죠. 높으면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순방 효과도 오롯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뭐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방금 전에 조상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아메리칸 파이. 네. 이게 또 중년 남성들은 이 아메리칸 파이에 대한 주목도가 높거든요. 또 돈 맥클린이 불렀던 빈센트 같은 노래도 알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데 50대 그리고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렇다면 자영업층이나 또 아니면 무당층이나 또는 주부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네. 그 앞에 이 순방과 관련된 주목 효과, 촉발 요인보다도 이게 우리가 지지율과 관련된 것은 기저 요인과 촉발 요인인데 앞에 깔려 있는 기저 요인이 안 좋았다. 네. 뭔가 로이터 통신에서의 외교 관련된 논란, 또 워싱턴 포스트 관련된 외교 논란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가 뭐냐? 무려 외교가 38%나 됩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소통은 상당히 원활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국민과 여야 간의 이 소통을 얼마만큼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서 오래됐습니다만 외교가 상승하면서 1순위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지율 영향 흐름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이제 외교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경제 안보라는 내용으로 외교의 그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했을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 기존에는 이제 국정을 다룰 때는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지지율이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해외 순방을 가시게 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지지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익 앞에서 대통령을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중국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순방이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그 순방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 방문한 이후 그 초기에 그 낮은 지지율을 굉장히 돌파를 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순방 때마다 낮은 이유는 일단은 1차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측면을 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과를 갖다가 가기 전 갔다 와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 프렌들리하지 않거든요. 언론 친화적이지 않은 측면이 이제 그런 효과를 반감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사님이 사실 역대 정부에서는 여사님 이슈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순방율이 떨어진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이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전 프로토콜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고들이 좀 발생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번 순방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배우자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는 등 여러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역대 영부인하고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더 많이 하시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특별한 걸 더 하시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영부인이 하시는 그걸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유독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그냥 다 존재감으로 그 이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마치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정숙 여사 옛날에 과거에 아크 부대가에서 군복 입은 거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군복 입으면 민주당에서 뭐 대통령 노릇하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자체가 그냥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이건 좀 과도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장님 앞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한 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 평가의 부정 평가가 61%인데 이게 임기 초에도 이랬거든요. 숫자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굳어졌다는 얘기고 여사님의 일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숫자입니다. 좀 전에 그 박 의원님께서 그 여사님의 존재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사께서 대선 때 개인적인 어떤 내조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준하에서 여사님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사님의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록물로서의 사진이 아니고 개인 화보집 같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낮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귀국 닷새 만인데요. 예. 송 전 대표 관련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최대 위기 국면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고요. 또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 리스크까지 덧붙여졌다. 그럼 결국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성이 상당히 이 총선이나 지금 당장의 경쟁력을 봐서도 중요한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지금 돈봉투 수사가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락되면 거의 마무리되고 수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까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어느 정도의 파장으로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 세대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이 돈봉투라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네. 특히 유권자 직업군 비중에서 가장 많은 화이트 칼라는 부정, 비리, 부패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털어내느냐,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검찰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이 관계자들이 이게 자금 전달 등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점을 중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송 전 대표가 내가 조금 더 처리해 줬다라는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과 실제 뭔가 전달이 되었는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송 전 대표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했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그 이슈가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이슈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은 그 입만 열면 본인들이 민주투사라는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주의의 큰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민주라는 단어를
이제 입에 올리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개입된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10명에서 지금 20명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명단이 이제 다 수사 결과로 나와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개혁과 혁신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 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서요, 그죠? 네,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스스로 재판도 받고 있고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신 분이 당 대표인데 그분이 과연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이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거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이게 국민의힘 방금 이제 말씀 들으셨듯이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라 이런 뭐 비판이 나왔는데 네. 지금 당 내부에서도 관련 인물에 대한 뭐 강제 출당이라든가 조사기구 설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녹취록상에서 분명하게 자기 본인의 목소리가 등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체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결국에 당에서 어떤 일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저희들 당에 뭐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겨우 법원에서 전부 이제 입장을 바꿔갖고 자백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천원금을 받는 문제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 자백하셨으면 이제 사실은 본인이 탈당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라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공천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그런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등장한 돈봉투 사건과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실비변상에 의한 그런 돈의 지급이 네. 여전히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현행법을 어긴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단호하게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차제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원외위원장들의 정당 활동과 그다음에 정치 활동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당대표 선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한 지역구 선거자금과 동일한 1억 5천 한개로 묶여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어느 정도로 융통성 있게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정치개혁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네. 막 여야가 서로 간에 공격의 소재로만 삼고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 선거 때 표 매수 행위,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한 행위와 그다음에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의 그 활동에 대한 그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건데 그걸 같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게 우리가 이 매수행위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실비변상으로서도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연아 의원 같은 아니 경우는 매수행위가 밝혀졌는데 또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매수행위가 무엇입니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돈봉투가 오갔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에 이미 다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오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오히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그거를 갖다가 경우는 그 돈을 건넸던 사람들이 아니, 공천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하면 아니 되죠. 아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 또 큰 위기가 아니다.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당 지지율에 이번 의혹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두 분께서도 또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듯이 결국 뭐 서로 남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안 될 일이고요. 근데 국민을 실제 바라본다. 갤럽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반사이익 성격도 있을 겁니다. 네. 결집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 게 놀라운 게요. 매우 심각 이 돈봉투 파문 관련해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니다가 34.6% 그리고 매우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이 34.6% 큰 위기가 아니다가 34.7 거의 비슷하죠. 근데 중간이 중요합니다. 자, 중도층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느냐는 중간에 달려 있는데 관련자들을
출당 제명하는 선에서 수습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결국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의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건건 해결이 필요합니다. 뭐냐? 네.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얼마만큼이나 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냐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조성아 변호사께서도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보면은 얼렁뚱땅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방위구간에 자 여기서 이 건건은 뭐냐? 당원권을 강력하게 조치하는 겁니다. 네. 이것과 사실로 실체로 드러나면 당원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공천권이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로 1만 원이라도 드러나면 이건 공천권을 아예 안 주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49.1%, 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높긴 해도 두 개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돈봉투와 관련한 거는 그 정치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역대에서도 계속 이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 왔는데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걸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과제로서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된 것도 하나의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정차원 최고위원님께서는 민주당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의 문제도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나오는 게 정광훈 목사가 또 오늘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적 동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봉투뿐만 아니라 조직 동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치개혁 과제로 설정이 되어서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함께 이게 민주당의 또 86그룹 용태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그게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과시화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과시화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앞서 우리가 한국갤럽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갤럽에서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다분히 반사이익적, 반사채적 성격이 있을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리멸렬,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조사 결과예요. 그러면 이런 조사에서는 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우호적 또는 호의적인 결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좀 괜찮게 나온 조사라고 해서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그래 밀고 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결국 데이터상으로 이 지지층들이 누구냐면 40대와 화이트 칼라거든요. 네. 이들은 굉장히 이 도덕성에 대한 이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586 세대의 운동권 세대의 맏형 역할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소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가감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40대 화이트 칼라 특히 수도권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이게 친 이재명계 일색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당의 분열을 우려한 이게 선제적 대응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1차에서 90표가 넘는 굉장히 그 압도적인 표로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광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워낙 좀 온화한 성품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여 투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각이 민주당 지지층의 일각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광원 의원이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이력을 보면은 미디어법 투쟁을 MBC 보도국장 되실 그 즈음에 미디어법 투쟁을 하시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셨고 또 법사위원장 때도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신의 그 벽을 얼마나 잘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이제 민생에 대한
그 과제를 여당과 잘 협의하는 부분과 이 쌍특검 문제를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가는가 이 부분이 이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꼼수를 부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건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고 본인들은 막 꼼수로 안 지켜요.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복당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복당해버리잖아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데 국민들은요. 만약에 꼼수로 뭘 하면은 세금 탈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도 가요. 그다음에 인허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부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그걸 다 감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만큼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는 네. 국민의힘이거나 민주당이거나 무슨 정의당이거나 이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비명계의 꼼수 탈당 비판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경황을 했습니다. 뭐 예, 내부 사실 총재라고 있냐, 정체성 의심이다. 박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비명계 내부에서 뭐 이런 논의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 네. 그냥 비명계에서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식의 물음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이른바 검수한박법 내지는 검찰개혁법이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네. 그 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나쁘게 말하면 꼼수고 뭐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창의력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교섭단체 외에 비교섭단체 구성원 한 명을 늘려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안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 헌재에서 저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명백히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단지 그 중간에 절차적으로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되는 그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절차 위법을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고요. 특히 형사법 전문가신데 검사 출신으로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그 형사법과 그냥 일반 법 위반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 감옥 간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참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를 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오롯이 민영배 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그것도 되게 민주당으로서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다시 재입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단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너무나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부족했다. 그 지적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시간 짧게 드릴게요. 네, 형사법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법은 명의 대여하거나 바지 사장 이런 거 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꼼수로 해서 하는 거 다 처벌합니다. 네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꼼수로 지금 말하자면 처벌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지금 복당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재형법정주의 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법 위반에 뭐 처벌 규정이 있든가요? 아니 꼼수로 하는 거는 처벌한다니까요. 그러면 꼼수로 위장 탈당을 했으면 국회법 위반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법률을 문제가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형사법을 자, 이거 너무 쉽게 남용하기 법이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니까 끝나고 좀 협의 논의를 하시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일 윤리 첫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윤리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 사실 그걸 예단하기는 지금 좀 뭐 알 수는 없고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태용호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에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요?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고 키우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좀 극우로 경도된 거 아니냐고 지적을 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극우표에 관한 이렇게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수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수거든요. 네. 그 수의 지지를 지금 그 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을 적절히 지금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 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긍정적인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굉장히 지지층이 협소해지고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죠. 자연스럽게 전광훈 목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에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다면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갔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내려가거나 정체, 네. 이런 국면을 보여주는 거에 사실 지금 이 지도부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따지는 순간에 저희는 그건 정답은 없고요. 계속 지금 지지율이 그 하락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네. 전광훈 급기야 대통령실 물고 들어가 연결고리 못 끊으면 당도 아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당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불법을 자행하셨던 분이에요. 네. 중간에 구속도 한번 됐었고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그 장위 19역에서 뭐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알박기 논란이 실제로 있는 분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개적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을 만들고 또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른바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직접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의 그 정교분리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태도고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도 보면 종교적 직책을 가지신 분이 직무상 행위로 선거운동하면 그거 처벌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위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게 무엇이냐. 결국에 이분이 우파 정당, 이른바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 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표를 쥐고 정치인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볼모로 삼고 있는 볼모 정치를 국민의힘이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국민의힘은 그 지지층의 그 범위가 좁아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방금 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데는 여러 이제 함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더 또 분열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두 여론 전문가에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인영 소장님, 네. 전광훈 목사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분리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에 오히려 더 타격이 갑니까? 일단은 이제 분리해냈을 때 타격이 가느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진영화된 구도 속에서 집회라든지 시위가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좀 타격이 온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아까 지금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그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게 점점 더 컬러가 강한 확증 평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분리해내고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대선을 치른 거죠.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종교의 특정 종교의 성격과는 구분돼야죠. 네. 그래야만이 당장은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야 더 넓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비종교인들도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 세력에 대해서 또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네. 그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원칙을 분명히 할 때 국민의힘의 확장성과 외연 확장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배 소장님, 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요.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할 경우를 포함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1%만이 3지대 정당 지지로 돌아섰는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5.6%, 뭐 4배 이상인데 예. 3지대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지대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이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거론됐던 제3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금태섭 신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박사가 뭐 관여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을 한 바도 있는 그런 신당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향으로 인식을 하고 제3지대가 그분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민주당 쪽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할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성향적으로 봤을 땐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더 보시죠.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는 이 45.6보다 더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3지대로 가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 조사에서 이보다 더 높았는데 제3지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무당층에서 정당 지지한 정당이 없다 해서도 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요약하자면 이 제3지대, 제3신당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바로는 금태섭 신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본다. 그렇다면 금태섭 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실제 선거에서는 물론 내년이긴 합니다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무당층 비율이 최근에 조사에서 높아졌다는 것이 네. 제3신당에 대한 이 기대와 희망인가 그게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싫어. 그런데 그래서 이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청이 생겼는데 이들이 제3세력을 갈구하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제3세력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2016년에 국민의당이 그래도 38석을 차지했던 거 2000년대에 이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이 자선당이 나왔던 것은 뭔가 구심점이 있는 겁니다. 네. 적어도 대선 후보 지지율 경쟁에서 한 20%에 근접할 정도, 육박할 정도의 구심점이 있냐 또는 새로운 뭔가 이 정치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적어도 지역 기반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직 결집력이 있느냐 그것인데 그런 제3신당이 생기기는 지금 현재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움직임을 고리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신당 내지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병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점점 더 어려운 얘기들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대구 네네. 지역에 출마한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그때 당시 지표가 이제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뭐 친박계가 뭐 부활한다, 출마한다. 이래서 그 성공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결국은 과거의 친박 의원이라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라든지 네. 그 어떤 공천 룰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게 맞겠죠. 네. 전직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이은영 소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동네 책방을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극 관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동화사 방문했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의 공개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 모두의 활동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영향력이 클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내용 중에서 이 TK 지역의 그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앞서는 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그 아까 이제 제3지대 창당 그 내용도 보면은 제3지대 가겠다는 그 계층이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많이 이탈을 하는데, 그게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와 20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TK, 그다음에 20, 30대에서는 또 빠져나가는 두 개의 지역이 두 개의 그 계층과 세대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보가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 좀 굉장히 영향력이 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열은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정치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전 교수가 이제 북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데 이제 영향력을 좀 가져오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영향력이 더 큰데, 총선에서는 이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는 조금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짧게만 더 보태면. 배수사님은 그러면요,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활동에 내년 총선이라든가 각 정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영향인데, 이런 현상이 전직 대통령이 왜 소환되겠습니까? 현재의 리더십이 시원치 않다, 신통치 않다, 이것의 방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이 됐든 PK 지역이 됐든 TK 지역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혁신적으로 추스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적으로 뭐 PK, TK가 되겠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네. 적어도 이념적으로 보수가 진보가 되겠죠. 이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봐야 네. 되겠죠.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또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에 대해서 네.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는데 네. 간호법도 통과됐고요. 네네. 향후 정부 금지금 어떤 전망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런 일련의 법들이 뭐 패스트트랙 내지는 통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라든가 뭐 정부 내에서 공공연하게, 여당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헌법상 비상고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치는 없이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웨이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심지어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명시적으로 나 이 법안 안 되라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본인이 난 이 약속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서 또다시 그 대통령의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는 이런 네.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역대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당수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네. 건설적으로 지금 여야가 앞으로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뜻과 의지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미경 전 최고위원님 의정 활동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 안에서도 이게 너무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떤 협치의 국면 이런 것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 역대 어느 정권에서 어떤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무도할 정도로 법안을 통과시킨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170석이죠, 이제. 이 170석을 가지고 거의 법안을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든다는 거는요, 수많은 이익단체들, 수많은 국민들의 이익을 그 안에서 녹여내서 네. 여야가 어느 정도로 합치를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게 국민의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소수당인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다수당이 그걸 막 통과시키는데 그럼 대통령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부권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4조 5천억 원, SK 하이닉스는 3조 4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 안보를 둘러싼 수출 전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덜 거치는 등 세수 부진도 심각합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충돌과 논란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앞에서 허망해 보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 대선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승리 구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